저희가 따로 네,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가 한 50분 정도가 저희 최종 보고회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분 전부 다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해서 그리고 이제 들으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넘어가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녹음본을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전체 메일로 좀 전달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녹음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정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처음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연구산학대라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저희를 접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연구원정은 이제 작년에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 처음으로 1기를 모집하여 이제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기후위기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했을 때 저희는 연구를 초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한 거를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기 좀 힘들 것 같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연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끝에 가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우리만의 좀 가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원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 연구 원정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들이 연구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처음에 어떻게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연구가 뭔지,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이걸 연구화 시킬지를 같이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 원정에서는 16주 동안 각자 갖고 있는 문제의식, 내가 어떤 문제의식에 집중하고 있지부터 시작을 해서 각 단계를 거쳐서 자신만의 연구 계획서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방법론을 차용해서 이런 가설이 이렇게 검증이 될 거야 라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그 계획서가 항상 연구의 시작이 되는 연구 질문이 가장 포함된 시작이 되는 뭐 제안서 같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에 이제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연구 계획서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에서는 이 네 분의 연구원정 대원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 발표를 할 때 내 연구가 이랬어라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라는 걸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하고 들어주시면서 물론 지금 시작 단계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얼기설기한 부분들도 있고 만들어진 게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저 연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저런 점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되게 좋은데 라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발표 순서는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차례대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약 15분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발표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Q&A 시간은 저희가 슬리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정님께서 저희 줌 채팅방에다가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슬리도 저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거든요. 이 화면에서 뭐 각자의 질문을 써주시는데 뭐 이름을 쓰셔도 되고 이름을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저희가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한 다음에
발표가 전부 4개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 사이트를 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혜림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면 혜림님 하고 이렇게 질문 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샌드를 올리면 보내기를 누르면 이 모두 다 같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같은 질문이 있다면 이 좋아요 버튼 하면 가장 좋아요를 많은 순서대로 이제 질문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슬리도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발표로는 이제 혜림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게 될 건데요. 혹시 뭐,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공유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기기 같이 참여한 류예림이라고 하고요. 제 주제는 공동체 에너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지방 소멸 해결의 가능성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차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학이랑 조경학을 같이 전공하면서 처음에는 관광 중심의 지역 개발에서 점차 도시재생이랑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별 다른 특성들을 알게 되고 또 공동체별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똑같더라도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컬 중심의 삶과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특히 지역이 계속되고 오래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죠.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살고 서로서로 잘 지내는 그런 지역에서 이웃과 연대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런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 것 또한 기후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직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 직감으로 아무래도 이 연구원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구원정에 들어와서 연구원정 그 프로세스대로 천천히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문제 원인 짐작 및 관련 자료를 서칭하면서 제가 이 갖고 있던 공동체적 삶이 왜 관심이 있었는가를 들여다보다 보니 과도한 산업화나 도시화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주의와 관련된 것이고 내가 보고 있던 뭐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탈정장주의의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기후위기 극복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프로세스대로 영향맵, 원인맵으로 점차 뻗어나가면서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 원 부분이 제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나온 연구 주제라고 질문이라고 하죠. 관심 있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지방으로 가게 하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기후위기와 한국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는 없을까?가 첫 번째였고 사실상 지역민에게 환경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것이 거부감 없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가진 질문들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관련 학회나 논문을 서치하기 시작을 했고요. 관련 학회를 찾아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주제가 너무 다양한 곳에 섞여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최대한 잠시만요. 그러다가 이제 논문을 좀 읽어보니 에너지 전환, 공동체 에너지, 주민 수용성과 같은 좀 더 관심 있는 키워드를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나온 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 연구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연구 배경에는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신한군의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제입니다. 신한군의 신재생 이익 공유제는 원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들어갈 때는 지역민이 무조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 기업의 그 자율적인 선택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신한군에서는 그거를 주민과 기업체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꼭 공유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의무화하였고요. 거기서 들어가는 투자비나 발전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함으로써 지역민은 참여 의사에 필요한 만 원만 내면은 가입이 되고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와 취학 아동에게 더 큰 배당금을 줌으로써 외부 인부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사람들이 쓰지 않거나 모아두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사용하고 또 지역민들끼리 그 돈을 받는 데는 같이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활동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인구 이익과 지역 화폐로 지역 사회를 살리자고 하였는데, 실제로 인구 유입이 발생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지방 소멸을 함께 해결하고 있는 사례로 요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중한 부분은 이 좋은 사례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이후의 지역사회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크게 잡은 연구 주제는 공동체 에너지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방 소멸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고요. 크게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공동체 에너지를 통해 얻는 이득이 정말 유입 인구에게 지속적인 경제 소득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에너지 통해서 들어온 유입 인구가 원주민과 융화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가? 잘 이루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유입된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지역민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협동조합이 어쩌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에너지의 사회적 영향인데요. 공동체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유입 인구와 이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행될 수 있는가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 소멸의 틈새로서 실제로 공동체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에서 사회적 자본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특히 어, 분성, 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하면서 지역민 중심의 변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그 지역민들이 실제로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서로서로 알고 있는 커뮤니티나 또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 중에 근거 이론입니다. 근거 이론을 택한 데에는 사실상 지금 인구 유입이 지역민이 어떻게 지역에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민에게 배당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그 맥락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관과 기업, 지역 주민으로 나누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타당성 높은 자료 추출을 통해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이 1차 자료 기반으로 유입 인구의 표본을 추출해서 유입 인구 중심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유입 인구에게 유의미한 경제소득일 수 있으나 개인의 일자리가 대체할 정도의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농촌에 정착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전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융화하여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다 보니 그게 그렇다고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실제로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수단이 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예상해 보고 싶은데요.
다만 이 연구가 실제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한계점으로는 신안이라는 지역의 고유 특성이 연구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신안은 지금 농업 인구가 70%가 넘어가는데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농업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얼만큼 가까이에서 그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가 분명히 그러니까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에너지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연구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동체별 결과를 통해 지역 간의 비교를 하여 꼭 신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연구가 저에게는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공동체 에너지라는 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정말 지방소멸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효성을 판단하고 그걸 통해 보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 모델이 정말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되어 확산 및 보급이 일어난다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나 지방소멸 해결이나 공동체적 삶까지 이뤄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연구원정에서 진행한 연구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혜림님은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그러니까 지방 공동체 부분에 대한 이제 주제를 찾으셨어요. 그렇게 그 관련된 주제로 이제 질문을 만드시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슬리도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혜림님한테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기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슬리도 쓰시는 게 좀 싫다 하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자유롭게 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지민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외국 기후 전문 용어 번역 개선과 대중의 이해도 변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획하게 된 양지민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저의 발표의 이제 순서는 연구 배경, 선행 연구, 연구 계획, 그리고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우선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구자로서 저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통번역을 전공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심화 탐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기후위기 연구원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또 이제 제가 말할 이제 연구 계획이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형식을 따른다기보다는 현상 파악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근본적인 연구 동기는 간단하게 기후위기 해결 촉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사람들의 인식적인 문제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서 연구 동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관심 부족 때문에 소통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다는 식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연구를 퍼뜨리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기 옆에서 보이는 원인과 영향 맵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기후위기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심리학적 요인을 첫 번째로 설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심리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언어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언어학적인 요인을 좀 추측을 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개선을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베네핏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인 요인도 이제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가 추측한 세 가지 요인을 이제 원인 가설로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이 제가 연구를 계획하기에 적절할지 검증을 해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 원인 가설로는 인간의 공통된 심리적 구조의 결함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원인 가설은 이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미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이제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의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성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많이 연구가 이미 되어 있어서 제가 진행할 연구 가설로서는 기각을 결정을 했고, 두 번째로 옆에 보이는 거는 기후위기 대응에 금전적인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원인 가설 또한 이미 아시다시피 이미 일정 부분 검증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거는 기후위기랑 경제적 요인이랑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근데 그런 상관관계가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관점 말고도 개개인 하나하나랑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개개인의 금전적인 동기와 연결해서 보이는 연구는 제가 찾기 어려웠고, 심지어는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래프는 저탄소 정책을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래프인데, 그럼에도 왜 정부 혹은 기관이나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추가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원인 가설을 제가 연구로 계획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원인 가설도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원인 가설은 세 번째로 언어학적인 요인으로서 과학의 부드럽고 중립적인 기후 용어 사용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이 늦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원인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랑 그 옆에 나오는 관련된 칼럼에서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단어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강력한 기억과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한 번 형성된 프레임은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른쪽 논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용어 관련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 논문에 의하면 현재 쓰이는 기술 용어들이 너무 이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처럼 언어의 문제로 기후위기 해결이 더딜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위기라는 분야랑 용어라는 것이랑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한계점도 같이 보면서 연구 가설로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 용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선행 연구를 리서치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행 연구의 주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데, 주제서는 이제 완화라는
개념이랑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제 연구 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연구 목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본 선행 연구에서는 기후 위기라는 분야랑 관련 용어를 연관짓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후 위기 용어랑 관련된 인식을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미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할 수 있었던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볼 선행 연구는 이 연구 주제 혹은 문제의식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논문에서는 대중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기후 용어를 마구잡이로 접하게 되면서 각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만 이제 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각자 이해한 정도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통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주장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개인마다 그 수용 정도랑 이해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이는 각자의 퍼스널 렌즈라는 어떤 멘탈 모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이게 서로 각자 다르다 보니까 이제 소통의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용어임에도 개인은 각자의 이해도랑 관점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저는 이제 저만의 연구 질문을 만들어가는데 기본적인 틀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문을 읽으면서 용어의 획일성이나 뭐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근데 이 선행 연구의 한계로서는 대중의 기후위기 인식 부족 문제를 기후 용어 사용이랑 관련 짓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한계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선행 연구도 이제 겨우겨우 찾다 보니까 몇 개 나온 것들이어서 그런 근본적인 한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근데 또 여기서 추가로 이제 제가 사고를 펼쳐나갔던 게 세 번째 선행 연구인데, 앞에서 봤듯 같은 말을 사용하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이해도의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외국 용어가 한국어로 번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한 이해도 측면에서의 간극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더니 그 추측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논문의 연구 주제는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전문 용어 번역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기후 용어라는 조금 모호한 개념을 기후 전문 용어라고 키워드를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또 핵심 주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외국 전문 용어가 한국에서 사용될 때는 전문 용어랑 번역어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녀야 한다라는 이제 핵심적인 주장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녀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어어법에 맞게 번역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논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도 정리를 했지만 해당 논문의 이제 연구 주제에서 아시다시피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그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후위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 용어랑 번역 관련한 연구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한계까지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 질문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봤는데, 저는 우선 같은 말을 사용하는 한 국가 내에서도 개인의 이해도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의 전환을 거쳐서 전문 용어가 들어온다면 이제 개인의 이해 간극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추측이랑, 또 두 번째로는 외국 기후 용어가 들어와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국어 전문 용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본질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이 해당 용어를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인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좀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저는 기후위기 전문 용어 번역의 정확성을 개선하면
대중의 기후위기 이해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존의 기후 용어 번역이랑 이제 관심 증가를 좀 연결을 시키려고 했어요.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지 않을까. 근데 연구를 계획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용어 개선을 통해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에는 조금 이거를 표현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대중의 기후위기 이해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구 질문의 이론적 기반이 됐던 거는 고프만의 프레임 이론을 키페이퍼로 잡았는데요. 해당 이론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기후변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 아래에 나온 인용구는 그 책에 나왔던 인용구인데 그 고프먼은 프레임이 우리가 지닌 가치와 인생 경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는 사회적 단서로 구성된다고 설명을 했고, 다시 말해서 적절하거나 중요하거나 친밀하거나 알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프레임 안에 둔다라는 핵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은 개인마다 뇌에 멘탈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는 관심 밖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가 해당 주제를 사람들이 멘탈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프레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왜 사람들이 프레임 안에 두지 않을까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이에 대한 원인을 이제 선행 연구와 이제 연구 질문 구체화 과정에서 기후 전문 용어와 번역의 연결고리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연구 계획 단계에서의 데이터 방법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설정한 연구 방법은 이제 앞에서 봤던 선행 연구에서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우선 데이터로 삼을 만한 것은 IPCC에서 내놓는 공식적인 글로서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어 전문 용어를, 기후위기 관련된 영어 전문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정확하게 번역되는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국어어법에 맞게 번역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번역어로서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기준은 전문 지식을 잘 포함하고 있는가. 이는 이제 전문 용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이제 비전문가 일반 대중들이 의사소통하기에 적합한 용어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후에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용어들을 개선을 한 후, 용어의 번역을 개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용어를 개선을 한 후에 이해도가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인데, 그러한 조사 대상으로서는 국어 사용자들 중에서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사 방법은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용어가 개선되고 난 후랑 전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연구 결과로서는 용어 개선 후에는 일반 대중의 이해도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의사소통이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 계획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연구의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저는 기후위기는 다양한 학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성만큼이나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감성을 또 이제 건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심리는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기후위기와 언어 심리학적인 원인을 연관지어서 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현재 대부분의
전문 용어는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그러한 용어들이 사용이 될 때 국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메인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와 번역어의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선행 연구에서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 부정확한 전문 용어가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원중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주제에 대한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획한 연구의 의의는 기후 전문 용어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면 당연히 일반 대중들의 용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레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심을 이끈다면 결론적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대를 하며 이제 저의 연구 계획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민님이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지민님께서 이제 통번역을 공부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되게 기후위기만 해결하자라고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취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데 그 안에서 각자의 스타일로 기후위기 문제를 고민하는 거를 지민님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원님께서 연구 계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의 피해 지역 내 기후위기 취약계층 밀집도와 주거이동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백지원입니다. 네, 목차는 앞선 발표자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난이 굉장히 빈번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천만 회 이상의 강제 실향이 발생한 그 사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이주하게 되는 기후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자연재난 중에서 수재해가 이제 대규모 강제 실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예외가 아닌 현실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사상자와 재산 피해의 상당수가 반지하 주택 등 그런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세태 지역도 이제 일반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난의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태 지역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 재난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거 실태와 원인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반지하 주택 거주자 특성을 먼저 보자면 1인 가구와 장애인,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곧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로 범위를 좁혀서 유형별 주택 중 이제 반지하 주택이 전체 가구의 5%인 약 35만 명의 인구로 25명 중 1명꼴로 이제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 반지하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도시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보다 60% 가량 적고 또 서울 지역의 그 월 평균 주거비가 그 한 달 소득의 약 34%를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 이유는 이제 저렴한 집값 때문이고 단순한 경제적 지원금을 통한 이러한 반지하 주택 철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 거주자들을 위한 뭔가 지속 가능한 대안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행연구 파트는 앞선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재난 취약계층과 재피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진행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선행연구의 독립 변수는 모두 취약계층으로 동일하지만 이 세부 분류를 종속 변수, 즉 그 결과 변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의 시사점이 모두 취약 지역과 재피해 간의 실증적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서 결국적으로 재취약 지역은 재피해가 심각하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재취약 지역의 그 피해 현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나아가서 재난 피해가 발생한 후에 그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재난에 따른 이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력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서 이 사회적 이슈와 선행 연구의 한계 도출을 통해서 이 재해 회복력이 낮은 지역은 재난 피해 발생 후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 연구 배경과 이어지는 관련 이론으로서 이 환경 정의와 기후 정의를 상위 이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로부터 얻는 위험이 이제 불평등하게 취약자에게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서 이 기후 위기의 피해가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위 이론을 토대로 이 재난에 취약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은 재난 피해 발생 후에 주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지역 이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밀집에 따른 주거 이동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먼저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과거 10년의 데이터로 잡았는데, 이는 사실 서울시에서 2010년에 그 폭우 피해로 인해서 지하 침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좀 제한하는 건축법을 개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과를 좀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10년으로 선정을 했고요.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정책에 논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구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립 변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유형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사실 현행법에는 주거 취약계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 등 각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로부터 이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종속 변수는 주거 인구인 주민 등록 인구로 선정을 하였고 이 순 주거 이동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 이동 인구 중에서 전출 인구와 전출지 이동 사유를 결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는 이 기후적 요인과 지형적 요인, 재난 규모에 대한 풍수에 관련 데이터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취약계층 밀집 지역과 주거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선행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 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이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생물학적 취약계층 중에 이 활동 제약 장애인 밀집 지역과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그다음에 취약 지역 거주자는 이제 주거 이동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그 나머지 유형은 주거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풍수의 피해 데이터와 공간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면 이 기초생활 수급자 밀집 지역에서는 뭔가 주택으로 인한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취약 지역 거주자에서는 주택과 주거 환경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연구의 예상 결과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밀집 지역 유형에 따라서 이 전출지 이동 사유가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 결국에 재난 피해로 인해서 단순하게 소멸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 여건에 따라서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곧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그 근본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뭔가 방제 계획보다는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 재난에도 피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회복력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를 통해서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공간적 밀집 특성과 기후 정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이 재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이 도시 계획이 시급한 우선 적용지를 선정하고 또 유형별 적용 가능한 도시 계획을 도출하여서 이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연구 주제들을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이 있다고 느껴졌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채팅방에 다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링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금 네 분이 저희가 연구원정 대원 네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 발표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발표 안에서 조금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줌 환경에서 발표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슬리도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채팅방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지금 이미 좀 올라온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과 질문을 할 대상을 작성해서 보내기를 누르면 저희가 그 질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같이 그 슬리도를 보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저 슬리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상범님이 계획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미디어 소비 형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성 연구라는 계획서를 써보게 된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같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연구 산학대, 연구 원정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읽었던 논문들을 통해서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계 및 주요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수립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연구를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행 전략의 핵심은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수급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에서 저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수급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 산업 구조의 탐색을 비롯하여 다른 논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석탄 화력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 LNG 또한 탄소 배출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탈출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저런 지점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논문도 제가 가져오면 좋았겠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 편만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인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왜 한국의 에너지 수급은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가 세웠던 가설은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이를 나타내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일종의 표현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 중에 5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인식과 행동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왜 그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구조와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 비용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정책을 입안시킨 정책 입안자들은 실제로 득표율이 저조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의 경우에는 영어로 쓰여졌지만 편의상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재생 전환과 정책 지지도의 연관성에 대한 지점을 저는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은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전기요금이라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며 그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행동에 가까운 것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다른 비슷한 맥락의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과 행동은 어떤 감정으로 매개가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인식하고 그걸 대응하는 행동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매개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인식을 기준으로 몇 개의 군집을 분류를 하고 이 군집에 맞춰서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소통 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후 위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간 논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어찌 보면은 인식보다 행동에 더 가까운 어떤 요소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의 논문 주제는 그래서 뉴미디어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 수용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마케팅이라는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타겟을 나누는 데 있어서 편리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매체 선정이었습니다. 뉴미디어라는 매체 선정의 특성과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떤 인식이라던가 대응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매체를 선정해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홍보하는데 타겟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연구 질문이 이랬습니다. 뉴미디어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이었고요. 연구 가설은 뉴미디어를 접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의 인상 수용도는 극단적인 형태를 띨 것이다 였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뉴미디어는 그 양극화 현상 심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이 됐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요금 인상에 기여한다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두 질문은 선행 연구 파트에서 이미 나왔던 어떤 다른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뉴미디어를 접할수록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도는 극단적인 형태를 띨 것이다 라는 저의 일단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인상 수용도라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것들, 뭐 나이라던가 성별, 학력, 거주 지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미디어 소비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수용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전기요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기요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뭐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앞선 스타트 페이퍼 1차, 2차, 3차의 스타트 페이퍼에서 조금 많은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기준으로 15세 이상 내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자체 수집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뉴미디어 소비를 많이 할수록 전기요금 수용성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를 띨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드미디어, 뭐 예를 들어서 TV라던가 뭐 신문이라던가 이런 올드미디어의 경우는 그 자체로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을 비교적 걸러내는 그런 구조가 있는 편이고, 또 절하는 시청자에게 저의 성향을 판별해서 어떤 콘텐츠의 노출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드미디어 안에서도 어떤 매체별 뭐 성향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를 구독하는 사람과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의 환경 인식 수준이라든가 전기요금 인상도에 대한 수용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 정도의 정보 편향성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기요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나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매체 선정은 마케팅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을 타겟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변수로 잡은 전기요금 인식 연구가 정부의 어떤 소통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노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 SNS라던가 미디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견해가 많이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요금 수용성이라는 주제에서도 그런 극단성이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봄으로써 정부 정책에서의 소통을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 계획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상범님께서는 이제 마케팅을 전공하시고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기후위기 관련 학과에서 석사과정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민님과 상범님 두 분 다 이제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지민님 같은 경우는 지민님의 전공을 살려서 왜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런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셨고, 상범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행동과 이 인식에 대한 차이가 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이걸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 좀 전략을 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라도 각자 영역에서 다루는 방식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두 분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저희가 연구원정 1기에서 총 12분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분이 연구 계획서 단계까지 이제 완성을 해 주셔서
그 네 분 모두 발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 슬리도를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까요? 제가 슬리도를 먼저 오픈을 하고 혜림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혜림님부터 순서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넘겨드리고 혜림님께서 마이크를 열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슬리도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그 여기 줌에 이제 손들기라는 그 반응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셔가지고 저희한테 반응을 표시해 주시면 바로 마이크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맨 위에 있는 질문부터 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하던 게 관광학이었고, 관광에서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특히 관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서 지역을 경제 활성화를 하자라는 게 가장 주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집중해서 저는 지역의 특색이 너무 고유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바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재생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생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좀 더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도시 재생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소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소멸시키지 않을 방법이 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지역 컨설팅 회사에서 잠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주되게 제일 메인적으로 했던 업무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획 수립에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 관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에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지역 소멸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지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 소멸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이어서 하면 될까요? 그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동체 에너지 제도는, 공동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익과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며 그거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신재생 발전소를 만드는데, 그거를 기업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과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랑 지역 내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쨌든 그 발전소에 대한 뭐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그 지역 내에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갖게 되는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이 발전소를 만들게 됨으로써 나오는 이익을 지역민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참여함으로써 나눠받게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봤을 만한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독일에는 이런 공동체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지역 단위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걸 되팔고 이러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성. 공동체성이라는 단어 자체의 그 정의는 공동체가 가진 특성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의 공동체성은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느 지역은 지역민들끼리 그 지역을 잘 가꾸고 자기들끼리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우리 지역이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고, 뭐 우리 지역이 좀 더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우리끼리 더 무언가를 나눠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서로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각각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공동체성을 공동체 에너지를 소유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한다기보단 공동체 에너지를 사실상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집단에서 사실 가능하다는 이론이나 그 논문을 좀 봤고요. 왜냐하면 그들끼리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사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커뮤니티가 구축된 관계가 공동체 에너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역으로 사실 그 신안군 사례를 얘기한 이유는 유입 인구는 이 공동체 에너지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보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입 인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주민들이랑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엔 공동체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어, 공동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잘 융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눈 거는 제가 잡은 주제가 너무 커서 이제 사실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고요. 각 세 가지 다 제가 보기엔 그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측면이나 지방소멸 해결 가능성에서 세 가지 부분이 각각 연관이 되고 세 가지 부분이 다 받쳐줘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가설을 형성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현상이 연유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면담하거나 또는 관찰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던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심층 면접이었습니다. 끝이죠. 아닌가요? 네, 끝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지민님, 네, 네, 질문 보고. 저 네, 맨 위에 그 질문 먼저 그러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우선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어서 아직 통번역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심화해서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완벽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게 이 학계에서의 공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번역가마다 개인의 의도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이제 언어라도 어떤 번역가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번역 분야마다 이제 따라야 하는 기준과 같은 매뉴얼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막 번역일 경우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전문 분야 번역일 때는 이래야 한다. 이런 게 말로써 이렇게 내려오는 매뉴얼 같은 게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예를 들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후위기처럼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최대한 그 출발 언어인 영어에서 포함하는 그 전문 분야의 내용이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결과가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번역이 되어야 해요. 그 기준으로 예를 든 것이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어법에 맞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잘된 번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왜 기후위기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는, 그냥 용어랑 기후위기 인식만 두고 봤을 때는 그 연결고리가 조금 모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선 기후위기 인식이 부족한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꼽았어요. 근데 그 인식이 부족한 원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뻗어나간 게 뭐 심리적인 요인, 언어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뻗어나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언어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연구원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계획할 수 있는 연구 분야는 하나뿐이고, 그 한 가지 분야에서도 점점 좁혀나가야 한다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원인 가설, 제가 그 PPT에서도 나왔던 원인 가설 검증 단계를 거쳐서 그 중 하나인 언어적인 요인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평소에 어휘 선택이나 아니면 말의 사소한 차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언어적인 요인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라는 단어랑 기후 위기라는 단어 그 둘 사이에도 그 내포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제 처음에는 그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것처럼 모호한 용어나 아니면 과학의 중립적인 용어가 뭐 기후위기는 별로 심한 게 아니야, 시급한 게 아니야 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에서 연구 계획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출발에서 이제 선행 연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인 연구 질문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IPCC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그 질문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연구계획 과정에서도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우선은 IPCC 보고서 같은 중요한 문서들은 이 번역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관도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분들의 번역이 잘못되었다, 현재 번역이 잘못되었다, 뭐 오류가 많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들 중에서도 혹시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구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뭐 쉬운 단어로 개선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 분야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그 전문적인 내용은 포함하되 이제 대중들이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구는 이러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용어를 개선시킴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실제로 연구 진행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용어들을 선정할 것인지 그거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도 이제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번역 개선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던데요. 한 번에 그냥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구 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학부생이어서 그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 목적 자체가 이제 제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계획 단계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저도 뭐 제 기후 용어 이런 식으로 언어학적인 거나 번역학적인 곳에서의 학문적인 지식을 정말 심화해서 배우겠다라는 것보다는 연구 계획 과정을 배우겠다. 과정을 배우면서 다음에 정말 제가 대학원이나 뭐 연구에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원님부터 할게요. 네. 네, 여기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출지 사유가 수해 지역 분들이 그 풍수의 피해로 인해서 더 이동이 많을 거라고 보는 건지라고 이해한 거 맞나요? 네. 저는 수해 지역 분들이 이제 더 풍수의 피해가 더 많이
받아서 그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일어난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질문은 왜? 에? 네? 아, 잠시만요. 어떤 분이 지금 마이크가 커져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셨나 봐요. 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위한 그 도시 계획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뭔가 물리적인 그런 기반 시설인 뭐 빗물 저수조나 이런 건 용량을 키운다거나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저역량 개발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폭우나 풍수해 같은 거 대비해서 관련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빗물 이용 시설이나 침투 시설 같은 똑같은 그런 물리적인 시설인데 이것들을 뭔가 국공유지나 그런 빈집 같은 그런 토지들을 활용해서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커뮤니티 관점에서는 어 이게 이제 폭우와 관련된 취약계층은 아닌데 제가 어떤 광진구인가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공무원이랑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안부 연락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게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뭔가 그 반지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방범창을 뭐 내부에서 열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한 끔만 바꾸면 이런 네, 그 반지하 일몰제가 아니라 더 다양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놓친 건 없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상범님. 네, 그러면 네, 여기 2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인식과 행동 수용성을 높이기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이 질문 답변 드리자면, 네, 뉴미디어의 활용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 위반하는 이제 그런 그룹에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전기요금을 올릴 때 그만큼 또 따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뉴미디어라는 매체는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미디어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기후위기 씬 안에서 왜 중요한지 뉴미디어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영국 이번 발표자를 만들면서 조금 빠뜨린 것 같아서 저도 그랬었는데요. 뉴미디어, 제가 이제 이 연구 계획서를 쓰면서 주목했던 뉴미디어의 어떤 한 부분은 뉴미디어에서 사람들한테 한정된 정보만을 노출시켜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 습득을 하게 된다면은 저의 정치적이라던가 그런 입장들이 저의 견해가 꽤나 저의 반대 견해랑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서 어, 어떤 정도 제 스스로 검토를 해보는 그런 역할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제가 이해했던 거를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A라는 후보를 비판하는 뉴스를 계속 많이 체류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다 보면은 A 후보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은 저에게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A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인 견해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성을 띠게 된다라는 사례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신문이라던가 TV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견해를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저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을 인식해서 이 사람에 맞춰서 이 사람의 견해에
비슷한 컨텐츠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이런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은 계속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콘텐츠만 저에게 유튜브가 보여주고 페이스북이 계속 찬성하는 의견만 보여주고 한다라면은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할 겁니다. 계속 세상이 다 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내는 요금이 5만 원인데 20만 원을 내도 찬성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린다. 만약 뉴미디어에서의 전기요금 찬성 반대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정책을 펼칠 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는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양 방향을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의 그 메시지를 편성을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미디어에 관한 이야기가 기후위기라는 이 신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수준 차이가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되게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일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게 있고요.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를 쭉 누르고 마지막에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국 구매하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간략하자면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과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라고 나뉜다면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얘기를 하자면 1000명이라고 하면은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사람이 보통 한 10명에서 1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떤 인식을 하는 것과 이 인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나의 전기요금의 40%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걸 쉽사리 찬성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을 못하기 때문에, 내 전기요금을 오르게 하는 어떤 정치인들을 또 뽑지 않게 되는 이상하게만큼 지지하지 않게 되고 정치인들 또한 그런 좋은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아니죠.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선거라던가 그런 데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까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57위 중에 54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나 인식을 하는 것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정말 멀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거를 빗댄 어떤 표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나온 질문들은 다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냥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들기 표시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벌써 10시 반에서 좀 많은 늦은 시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나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무리는 저희가 나이오트에 대한 저희가 이게 연구 원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이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윤상님께서 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잘 들리실까요? 네, 그럼 저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하윤상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 이번 진행한 연구 원정과 그다음에 다이어트 또 연구 탐사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그 채팅창에 이제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최종 보고에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원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지금 딱 한 1분 정도만 잠시 링크를 누르셔서 잠시 설문 진행해 주시면 사실 뭐 1분이라지만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최종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으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표시라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되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저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최종 보고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나이오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액티브 리서치 엑셀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액티브 리서치 문제를 해결하는 리서치들을 하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엑셀러레이팅, 그 차에도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듯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어떤 비전이라는 건 이제 역동적인 문제 해결 지식 생태계를 통해서 사회 문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좀 발견했던 특히나 오늘 들으시는 내내 약간 연구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딱딱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들으시면서 이제 각 이제 연구자분들이 얼마나 그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전문성을 갖게 되셨는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듯이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이제 연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하실 그런 연구 탐사 대원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랬고요. 기존의 대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연구들을 배울 수 있는 곳들에서 사실 어떤 시간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주제와 사실은 이제 해야만 하는 주제 사이의 어떤 괴리들 등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았고 저희는 정말로 자신이 관심 있고 자신이 진심인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제에 대한 그 주제를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탐사대고요. 연구 탐사대는 사회 문제 대안을 연구하는 걸 초점으로 맞춰서 이제 그런 선행 연구 방법론 등을 학습을 해서 연구자도 성장을 하고 연구물도 정말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물들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논문 데이터베이스나 지금 이번에 연구 원정을 포함한 어떤 연구 교육 프로그램, 연구자 네트워크, 그다음에 개인 연구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진행이 된 연구 원정 프로그램은 사실 가장 첫 단계 예비 연구자들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 계획을 세워보는 입문 단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제별로 어떤 학습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대원분들이 연구 계획에 대해서 짜주셨으면 이제 그 자신의 연구 주제를 찾고 연구 계획을 짠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들의 연구를 실제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후위기를 시작을 했지만 조만간 이제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난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오늘 진행되었던 연구 원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들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 원정은 특히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제 연구 원정 3기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1기이셨는데 1월 1일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신 1기 분들이셨는데, 사실 2기 분들은 현재 2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5월부터 해서 이제 사실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3기에 대해서 이제 모집 마감을 21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해서 3기 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위한 이제 16주의 과정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신청 링크 올려주신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원정이라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단에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들도 나왔었지만 연구를 아예 해보지 않으신 학부생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구를 하고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자로 전향을 하시겠다라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의 기초 자체를 대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뒤에 커리큘럼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정말 자기가 무슨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 관심 주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논문들을 읽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들을 만드실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매주 뭐 저희가 조만간 이제 사전 설명회와 그다음에 저기 이제 페이지에도 상세 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매 주차별로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연구 주제를 찾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단계들, 논문을 읽는 법 등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영상들을 토대로 저희가 매주마다 드리는 미션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시간들을 내셔서 이제 작성들을 해 나가시면 주차별 미션들이 수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연구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주 1회마다 저희가 줌으로 이제 이렇게 세미나들을 진행을 하면서 각자의 미션들, 그다음에 각자가 수행한 미션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활동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먼저는 문제 정의, 이제 계속 발표들에서도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먼저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기사나 보고서나 관련된 웹 문서 등을 찾아서 이제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보다 좁히고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미 연구되어 있는 논문들을 거의 7편에서 10편 이상의 논문들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확정을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진행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연구 계획서 발표회를 통해서 나만의 연구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연구들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이번에도 진행하는 부분처럼 이제 선배 연구자들과의 1대1 멘토링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다음에 연구 지도 등에 대해서 이제 구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연구 배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 등을 넘어서서 정말 어느 시간이든 자신이 이제 그러한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이제 그 연구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최대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이 연구 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원정을 시작으로 이 연구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다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연구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원정 3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원 모집이 시작이 되어서 저기 펠로우십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모교반과 일요반을 이제 동시에 모집을 해서 이제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진행들이 되고요.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상세 페이지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홍보들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해서 뭐 SNS나 그 인스타그램 등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3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5월 7일 일요일 밤 12시까지는 이제 얼리버드로 해가지고 이제 10% 할인해서 이제 활동들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기로 또 저희도 같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최종 발표에서 네, 저는 이제 클로징 세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다들 저희 연구원정 1기 대원분들의 갈무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연구로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이 과정들을 정말 많이 자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만의 좀 지식 축제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도 공유를 하고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만 시작은 연구 원정이지만 앞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연구탐사대 인스타그램을 이제 인터넷 인스타그램 치시면 나오거든요. 팔로우 해주시면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좋은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